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신탁과 세금, 그리고 법원이 이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실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의를 신탁으로 돌리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 혹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부동산 신탁이 실제로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이 선고한 2025두 35,801호 사건입니다. 취득세 등 부가처분 취소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 즉 아래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와 처분 권한이 없는 신탁계약은 신탁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일 수 있고 사실상 명의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021년 4월 27일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대신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은 바로 다음 날인 2021년 4월 28일 이분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즉 자기 회사에 위탁자 지위를 넘겼습니다. 위탁자란 신탁을 맡긴 사람, 즉 원래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과 닷새 뒤인 2021년 5월 3일 그 법인이 다시 원고 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또 한 번 넘겼습니다. 신탁계약 체결, 법인으로 이전, 원고에게 이전. 이 모든 과정이 단 일주일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위탁자 지위를 넘기면서 주고받은 돈이 얼마였을까요? 단 10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라는 상당히 가치 있는 부동산의 권리를 10만 원에 이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거래가 자연스러워 보이시나요? 과세관청,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행정기관은 이 구조를 보고 원고가 위탁자 지위를 넘겨받았으니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했던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신탁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신탁인가? 아니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형식만 만들어 놓은 구조인가? 그리고 만약 신탁 자체가 무효라면 위탁자 지위 이전도 효력이 없을 것이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대법원은 신탁이라는 제도의 본질부터 짚었습니다. 신탁법 2조를 보면 신탁이란 수탁자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탁자, 즉 신탁을 맡은 사람이 그 재산을 실제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신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땠을까요? 수탁자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매도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합니다. 심지어 수탁자가 받는 보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수익자, 즉 신탁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이 관리와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고 언제든지 신탁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데 등기부에 적힌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2항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즉 부동산의 권리 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한마디로 명의만 잠깐 빌려놓자는 방식은 부동산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신탁계약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고 등기부상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옮겨두는 구조이며 이런 신탁은 신탁의 본질에 반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무효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신탁계약 자체가 무효이면 위탁자 지위 이전도 효력이 없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신탁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 처분권이 없고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 이전 구조라면 법원은 이를 진짜 신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 씨가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자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관리신탁으로 넘기고 위탁자 지위만 바꾸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씨는 신탁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수탁자는 실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매도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합니다. 모든 결정은 여전히 어 씨가 합니다. 겉모양은 신탁이지만 실질은 어 씨가 계속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법원은 이런 경우 이게 정말 신탁인가? 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가 바로 이 지점을 짚은 것입니다. 세금 문제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구조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든 신탁입니다. 이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탁자가 아무 권한도 없는 신탁입니다. 이 경우 신탁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위탁자 지위를 아주 낮은 금액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10만 원 같은 금액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겠죠. 언제든지 원상복구가 가능한 계약도 위험합니다. 실질적인 이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명의만 바뀌고 실제 지배자는 그대로인 경우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례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봤을 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소유자가 있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의 목적, 수탁자의 권한, 처분 제한 여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계약 권한이 있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 확인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세는 당연히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만 만들어 놓고 실질은 그대로인 경우 법원은 그 형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만 바꾸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부동산에서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가 바로 그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에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신탁이 들어간 물건을 거래하실 때는 일반 매매나 임대차보다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닌 참고용 정보이며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